안녕하세요. 지적 충만으로 머리가 찌릿, 마음의 울림으로 심장이 찌릿, 찌릿 로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12가지 인생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조던 피터슨이시고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토론토 대학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선정되시기도 했습니다. 혹한으로 유명한 캐나다 엘버타주의 북부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적시닦기, 주유소 주유원, 바텐더, 요리사, 양봉업자, 석유 시추공, 목공사 인부, 철로 건설 인부,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1982년 엘버타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 1년 동안 당시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유럽을 여행하며 전체주의와 세계대전이 유럽에 남긴 깊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1991년 맥길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3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1998년 6년간 재직했고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레빈슨 교수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 매일 3시간씩 짬을 내 집필한 첫 책이 의미의 지도였고요. 1999년에 출간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이 책은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명저로 평가를 받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토론토 대학 학생들에게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강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의 채널은 현재 151만 명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 7,4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린 그의 답글은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조회수가 가장 많은 답변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소중한 것 40여 개의 목록을 답글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40여 개의 목록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출간한 두 번째 책인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출간 즉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중국, 독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39개국의 판권이 판매되었으며 7개월 만에 판매 부수 200만 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국 채널 4 뉴스 앵커 캐시 뉴먼과의 인터뷰는 80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는데 이는 채널 4 뉴스 역사상 최다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한국에서도 100만 조회수가 넘어갈 만큼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몬트리올, 런던, 더블린 등 북미와 유럽의 55개 도시에서 105회의 유료 강연을 진행했는데 전회 매진 사례를 기록할 정도로 구름 관중을 모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권의 저서 외에 100편이 넘는 심리학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참여했고 특히 성격 심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UN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수천 명의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조현병 환자의 심리치료를 진행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 기업가 수천 명의 강점 파악과 인성개발을 도왔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화 강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송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www.selfauthoring.com은 오프라 매거진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다룬 바 있으며 수천 명에게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인 www.understandmyself.com은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성 검사를 제공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프롤로그랑 에필로그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의 일부와 에필로그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는 제목을 결정하는데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많은 후보 중에서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단순함 때문이었다. 이 제목에는 원칙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돈, 즉 카오스가 유혹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는 법칙과 기준, 가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치 짐을 나르는 동물과 같다.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짐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상과 전통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질서다. 하지만 질서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혼돈이 우리를 덮치고 그 결과 우리가 혼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좁고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12가지 법칙은 그곳에 있기 위한 지침이다. 그곳은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 위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정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탐험과 변화, 수정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우리의 삶, 그리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부담스러운 자의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희생과 복수심과 파괴적 욕망을 차례로 자극하는 피해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에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세기의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가지 법칙과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올바르게 산다면 다 함께 번창할 것이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갈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이제 프롤로그 일부였고요. 에필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받은 라이트 펜으로 무엇을 쓸까? 2016년도 말 나는 친구를 만나러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여행을 갔다.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가 재킷에서 펜을 꺼내 뭔가를 끄적거렸다. 펜 끝에 작은 LED 등이 달려 어두운 곳에서도 글을 쓰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 순간에는 참 별것이 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라이트 펜에 관심이 갔다. 상징적이고 형이사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둠 속을 걷는다. 빛으로 쓴 글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밝혀줄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펜을 받아 글을 좀 끄적거려 보다가 선물로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다른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기뻤다. 이제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밝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진짜로 그런 글을 써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새로 생긴 라이트 펜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신약 성경에 이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절이 있다. 내가 예전부터 자주 생각하던 구절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얼핏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마법의 기도문으로 여겨진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섣불리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기도가 매일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간청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실패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리적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말 앞에 수레를 매달 수 없듯이 문제를 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와 올바른 성품,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편이 더 낫다. 아니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게 더 낫다. 아내와 나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의견이 충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각하게 다툰 적도 적지 않다. 화목하던 결혼 생활이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지기 시작하면 그 균열을 대화만으로는 쉽게 봉합할 수 없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과 분노가 지배하는 말다툼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를 보았다. 말다툼이 한창일 때 물러서기는 쉽지 않았다. 잘잘못을 따지고 승패를 가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각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다툰 문제에 내가 잘못한 점은 없었나? 지극히 작은 부분이나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었을까? 우리 각자가 실수한 부분은 없었나? 그리고는 생각이 정리되면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아 내가 잘못한 것은 하면서 반성의 결과를 주고받았다. 이런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할 때 중요한 점은 당신이 답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답을 진정으로 원할 때의 문제는 그 답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다툼 할 때는 누구나 자신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기를 원한다. 희생하고 변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지 내가 아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만약 내가 틀렸고 내가 변해야 할 사람이라면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지기를 결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게 더 쉽다. 진실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고 알게 되더라도 무시하며 사는 게 훨씬 쉽다. 이때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평화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옳다고 계속 주장할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협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옳으면 상대는 틀린 것이 된다. 그럼 상대는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말 것이다. 설령 끝나지 않더라도 빨리 끝내고 싶을 만큼 삐걱거릴 것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법칙 2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뒤에 수치스러운 답이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답을 찾으면
과거 어느 시점에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른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멍청하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 상대방도 당신과 똑같이 잘못을 사과할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즉,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샘솟고요. 정말 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